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추위가 느그러지고 오후부턴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는 날씨인데요. 단 철저한 개인 방역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기관 매도에 논란 금감원, 이런 제목이 먼저 달려 있고요. 운용사의 고객 자료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이 자산운용사들한테 뭔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 자금을 운영하는 운용사들인데요. 최근에 많이 주식을 팔았다. 그런 이유였을까요? 주식 순매수 매도액 자료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운용사들, 이거 매우 이례적인 건데 갑자기 자료 요청 왜 했습니까? 혹시라도 최근에 주식이 조금 지지부진하잖아요. 동학개미들을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서울 자사고 취소 위법. 법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배제고, 세화고 행정소송 1심 승소했습니다. 자사고 폐지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럼 향후에 지금 현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자사고 폐지 그리고 고교 학점제인데 이런 법원의 판결이 계속 나온다면 핵심 정책 차질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에서 번 돈이 급감했다. K자 양극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K자면요. K자 글자를 보시면 위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코로나에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하위 20% 4분기 근로소득은 13% 넘게 줄었는데 반면에 소득상위 20%는 늘어났다.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K자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윤송섭 판사 이례적으로 유임됐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됐다는 거죠. 법원 코드 인사로 시끌시끌하다. 자, 그럼 이 판사들이 왜 주목을 받는가? 김미리 판사 조국 일가 사건 담당이고요. 윤종섭 판사 사법농단 사건 담당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을 좀 다루고 있는 거죠. 보통 판사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한 뒤 이동을 하는데 관행을 깼다고 합니다. 4년, 6년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달 올린 인사 배경 글 비난 여론 진화용이었나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직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급이 다른 기부입니다. 기부, 통큰 기부긴 한데 뭔가 좀 이른바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표현 좀 쓰죠.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표 안 받자 휴가. 오늘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기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휴가를, 이틀간 휴가를 떠났다. 그 의미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실시간 한숨입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셨는데 이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한숨이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 여러 가지 또 뒤에 배경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소셜 버블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낯선 표현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소셜 버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큰 제목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죠. 식당 쪽잠을 잤던 섬소년 크게 성공을 한 거죠, 이제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부 선언은요, 그 어떤 것보다 자식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될 겁니다. 자산을 또는 기업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기부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유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셨는지 이 위에 설명돼 있어요. 맨 위쪽으로 합니다. 국내 1위 배달 앱을 만든 김봉진. 본인이 가진 재산의 절반 5,5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산이 1조가 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절반 정도를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통 큰 기부죠. 요즘에 이른바 IT 기업을 창업하신 분들, 이른바 디지털 CEO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의 기부 릴레이가 시작이 된 걸까요?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김봉진 이 대표를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낙도에서 태어나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했다 그래요. 가구 사업을 해서 이른바 폭망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빚더미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수거해가면서 정보를 쌓아서 배달의 민족 이 앱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을 했죠. 성공하면 워런 버핏처럼 나누겠다고 10년 전 창업 때 막연하게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실천하는 겁니다. 부를 나눌 때 가치가 더 빛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재벌들 부대물림할 때 재산 절반 뚝 떼 기부하는 자수성가 기업인들. 최근에 이 디지털 CEO 중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 좀 더 보시면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최근에 뭐 5조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기부한다는 얘기가. 김범수에 이어 배민 김봉진 의장도 5,500억 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했다. 세계적인 기부 클럽 더 기빙 플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그리고 뭐 펀드로 유명하죠. 이 투자자로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가입한 곳인데 김봉진 의장 여기 지금 가입하게 됐답니다. 219번째 회원으로 한국인 첫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 기부 릴레이 확산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김봉진 의장의 뭐 과거 발언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성인이 됐다라면은 누군가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세운 기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지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지배당한다. 중요한 거는 죽을 때 내가 그 선택을 후회 없이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김봉진 의장도 그렇고요. 앞서서 여기 소개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기부하면서 이렇게 밝히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본인이 지금 이 위치에 온 거, 이렇게 거대한 부를 쌓은 거는 기본적으로 운이다. 다른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은 당연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김관욱 교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운이 다 따랐다고 해도 기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난 용기거든요. 또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참 의미 있다고 보는 건 한국 자본주의 흐름이 좀 바뀐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우리의 기업들, CEO들 그리고 재벌들의 어떤 기부의 행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조세 개념으로 뭔가 해야만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사 돈을 중심으로 해서 기부를 하는 행태였는데 지금의 이분들은 거의 자수성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돈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이 좋았고 이런 것에서 내가 받은 운을 사회에 돌려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이 기부 문화가 완전히 정착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뭐 이런 형태가 형성이 돼 있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예. 사실 재벌들이 이 부분을 선도해 줬다 그러면 재벌들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개선됐을 텐데 예. 그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산업이 IT 뭐 이 모바일 뭐 이러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이런 새로운 기업들의 CEO들은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한국의 어떤 자본주의를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좀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는 것이고 뭔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젊은 어떤 CEO들은 예. 이 방향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게 된다면 예. 이 방향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하셨지만 젊은 CEO예요. 지금 45입니다. 젊죠, CEO로서는요. 그리고 아직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이런 종류의 최근에 나타나고 이런 종류의 기부가 어떤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밑줄이 3곳에 거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밑줄입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이 기부를 하는데 그 돈의 쓰임새예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놓는다. 일단 많이 내놓고요. 그 쓰임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불평등 문제, 어떤 뭐 가난의 문제, 아니면 어떤 환경의 문제, 뭐 이런 쪽에 써달라. 최근 사회 이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써달라는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여기 또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약간 거액의 기부를 보면은 이겁니다. 비리가 밝혀지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마지못해 사죄의 의미로 기부를 나서는 경우가 좀 과거에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게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회사 돈이 아닌 사재로 기부를 선언한 것도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정도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주홍 교수님, 네. 특히 좀 주목되는 거는 사회 문제 해결에 써달라. 그리고 기부를 할 때 보통 절반 이상을 뚝 쪄서 기부했다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대개 재산의 많은 부분은 어떤 기업의 지분을 말하는 건데 절반 이상이라는 건 경영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지금요. 네, 저는 이번에 김봉빈 의장의 기부 약속이 이제 기부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국 사회 기부가 이제 수동적 기부로 보인다면 예. 이제 김봉빈 의장의 기부는 적극적 기부로 보이는데요. 수동적 기부라는 거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실 과거 모 재벌들이 비리 문제 그리고 승계 문제가 불거질 때 그런 문제들의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면피용으로 기부를 사용했던 것을 솔직히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수동적 기부의 대표적 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기부금보다 법인의 기부금이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 예. 근데 김봉빈 의장의 이번 기부가 적극적 기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사죄를 털었다라는 점. 예, 그런 부분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걸 면피하기 위한 용이 아니라 예. 보다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다양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전부터 성공하면 반드시 기부한다 이런 꿈을 꿨다 그래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킨 거로도 이제 유명하고 또 하나 적극적 기부라는 거는 이번에 김봉민 의장이 사회 문제 해결 그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이라든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건 사회의 아젠다를 바꿔보겠다는 의미와 기부를 같이 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빙 플래지가 말하고 있는 적극적 기부의 요소와 맞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이 세대, 그러니까 예. 디지털 부자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점은 다수가 소비자다. 그러니까 요번에 김봉민 의장의 이 배달 앱이라는 요 아이템 역시도 다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수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디지털 세대가 갖는 기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 중에 하나가 예. 주식 부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의 시선들이 많은 게 사실이었는데 예. 이번에 김봉민 의장이 이 주식이 폭등하거나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그걸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이 아닌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어떤 경제 순환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최인영 변호사.
최인정 변호사는 좀 가정을 제가 하는 질문 좀 드릴게요. 만약에요, 최인정 변호사가 어떤 사업체를 일궜는데 큰 성공을 얻었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인이 가진 자산의 절반 이상 뚝 떼서 이런 식으로 기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행복한 상상인데요. 예.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 이 자리에서 100%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그 자수성가하신 분과 어떻게 보면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 2세와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재벌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선대에서 물려받은 것을 내가 키워야 된다라는 압박, 그리고 경영권을 넘겨야 된다는 압박, 이런 부분이 있을 반면에 자수성가, 우리가 사실 자수성가라고 하면은 뭐 그냥 빌딩 하나 있어서 1, 200억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 결국 뭐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경기적 흐름을 탔는 점에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도 또 이와 같은 것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제로 했다는 것도 참 신선하고, 또 그것을 사회적 문제에 어떤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명목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명분과 또 거기다가 실질도 어떻게 보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30억 넘는 것을 상속을 시키려고 하면은 상속세율이 또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려주는 거 나중에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일에 빨리 쓸 수 그렇죠. 있다는 그리고 거네요. 그 자체로 개인에게도 영광입니다만 예. 기업 자체의 이미지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좋은 명분과 또 좋은 실리,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결단이고 CEO 좀 회사의 창립자로서 정말 좋은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아한 형제들의 우아한 기부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가 사실 어제부터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이고 어떤 일각에서는 또 약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지금 사실 배달앱과 관련해서 이 배달하는 노동자분들의 어떤 근로 조건 얘기, 이런 거 좀 이슈잖아요. 그리고 이 배달앱의 어떤 수수료 문제, 이것도 계속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하는 뭐 이런 당부의 목소리도 같이 좀 나오더군요. 아마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신경을 많이 쓰겠죠, 이런 부분은요. 이종훈 평론가께 질문을 원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이종훈 평론가도 혹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크게 만약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일을 해서 일구셨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셨어요. 그렇다면 절반 뚝 떼서 통 크게 기부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뭐 재산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다. 예.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저는 아, 생각을 가야 한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한 말 중에서 자식들에게 최고의 유산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누구라고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예. 어떤 연예인 한 분이 방송 나와서 하는 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 자기 아버지가 5천만 원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이제 가수로 성공해서 그 빚을 다 갚았다. 그렇겠네요. 그러고 났더니 형제들하고 다툴 일이 없더라. 아. 예,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적이 있는데요.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려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자식들 간에는 분란만 생긴다. 아, 분란이 생긴다.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재벌 기업 안에서도 뭐 형제 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건 뭐 재벌가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제가 보면 주변에 이 재산 가지고 다툼, 또 형제 간의 불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적이다, 오히려. 아무튼 사회 여러 가지 시사점 그리고 생각할 지점들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첫 기사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된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매일 보는 가족, 직장, 동료는 거리 두기를 완화한다. 이런 개념을 소셜 버블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이 소셜 버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셜 버블 약간 좀 낯선데요. 어떤 개념인지 요 아래에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밑줄로 좀 돼 있습니다. 요 내용을 들으시면 왜 버블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함께 사는 가족, 그리고요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 등 10명 미만 소규모 집단을 소셜 버블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친숙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이미 안전이 보장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과 같다는 거죠. 안전지대에. 이런 소셜 버블로 규정을 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해 준다. 대신에 이 소셜 버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다 만나시는 분들, 처음 만나시는 분들 뭐 이런 경우겠죠.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철저하게 방역 준칙을 한다.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필수 뭐 이런 거를 의무로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게 소셜 버블의 개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주 개편안에 소규모 집단화 뭐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소셜 버블 정책은요.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는 개념이다. 뉴질랜드는 지금 방역이 잘 되는 나라로 꼽히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이 소셜 버블 어떻게 좀 보세요? 한국에는 좀 적용하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좀. 쉽지 않을 거다. 예, 지금 이제 예시된 나라도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나왔지만 어떤 점에서 사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그 나라 비롯해서 뭐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일단 뉴질랜드, 캐나다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막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일이 별로 없는 사회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붐비는 거를 그게 경험하는 나라들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했을 때 뭐 잘 준수가 될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 국토 면적 대비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하하하.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많이 계속 확산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예. 뭐 불가피하게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회사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또는 뭐 이동할 때 지하철 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지하철 식으로 같은 경우 대중교통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예. 한국형은 아닌 것 같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약간 왠지 수입의 느낌이 난다. 네. 그 지금 정부가 검토한다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우리나라에 맞을까 약간 의문을 나타내 주셨어요. 주영구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실은 저밀도 사회가 있을 때 소셜 버블이 가능한 거지. 예. 저희 한국 사회 같이 특히 서울이나 경기권 같이 이제 밀접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예.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아마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5인 이상 금지에 대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소셜 버블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인 이상 금지의 그 맥락과 소셜 버블의 맥락은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건 한시적으로 사실 통제력을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예. 그걸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한데 거기서 소셜 버블을 이렇게 도입한다는 게 과연 정서적인 유대감은 높일 수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고요. 또 하나 요번에 이제 방역 개편에서 사실은 그 5단계 있던 걸 3단계로 다시 간소화한다라는 개편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5단계로 세분화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그 방역의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하겠다라는 의지였는데 그게 조금 모호했다고 해서 다시 3단계로 개편하게 될 때 그 혼란에 의해서 다시 폭증하게 될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미 또 5단계에서 세분화해서 적응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시 또 바꾼다는 네, 게 맞습니다. 되는 그런 거죠, 부분에 그러면. 대해서 갑자기 거리두기 완화의 어떤 시그널이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사실 한국 사회가 K방역은 어떤 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요. 국민 개개인의 어떤 의지가 저는 더 발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내심이 사실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원활함들을 조금 더 같이 주면서 이거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엇박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리두기에 대한 여기 다른 어떤 불안정한 대책들을 발견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거기에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적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요 기사 요 앞부분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정부의 이제 고민이 묻어나는 설명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어떻게든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상태로는 이게 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크게 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잖아요, 지금요. 식당 갔을 때 5명 이상 모여서 밥을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피로 호소가 많거든요. 그러자 이 금지 외에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좀 많이 모여도 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고 대신에
가깝지 않거나 좀 가끔 보는 사이는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좀 이원화시킨다.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사실 정부가. 이거 어렵습니다, 참. 소셜 버블이라는 개념까지 등장을 했어요. 김학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근데 가까운 사람 뭐 이걸 어떻게 무슨 그러게요, 기준으로 또. 누가 제가 좀 정하나요?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이걸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설날 때 예. 방역 기준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도 지금 몇 건이 나왔어요. 가족들끼리만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셜 버블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유사하면서도 또 다르거든요. 예. 지금 저는 이 방향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적응된 상황을 갑자기 새로운 어떤 모델로서 바꾸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왜 그런 어떤 예상되지 않는 불확실성을 예. 스스로가 자초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을 상황 따라 좀 조절하는 그 수준이라 그래도 저는 가능하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 속에서 백신이 들어와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거리두기 모델만 새로운 것을 자꾸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갑자기 개선된다 그건 조금 아이디얼리스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패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소셜 버블이고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요. 지금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급한 건 백신이지 무슨 뭐 캐나다, 뉴질랜드 사는 소셜 버블 도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반응이 좀 나왔어요. 지금요. 하여튼 정부에서 좀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좀 실려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기사 뭐 간단하게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과도 관련돼 있어요.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후에 원정 소비가 3배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뭐 코로나가 바꾼 경제 지도다. 경제 지도. 그러니까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후에 원정 소비. 그러니까 수도권을 기준으로 볼 때요. 수도권 안에 있는 경복궁 입장 계획은 86%가 줄고 여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경북에 있는 캠핑장은 2배가 몰렸다는 거예요. 멀리 가시는군요. 한적한 곳으로.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붐볐던 대표 관광 명소는 한산하다. 왜 그런가 하면 미리 겁먹고 찾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많겠지. 해외 관광객 감소도 직격탄. 해외에서 오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남이섬 방문도 크게 줄었답니다.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그리고요, 그러면은 한적했던 강과 산 바다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오토 캠핑장에는 꽉 찼답니다. 3월에 벌써. 그리고 예약 오픈 몇 분 만에 바로 마감. 자연휴양림은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니까 야외 그리고 뭔가 공간이 좀 넉넉하게 거리두기가 되는 곳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를 의식한 새로운 소비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분간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사도 오늘 좀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사이드입니다. 사진 2장과 함께 소개가 됩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인사이드입니다. 2명의 인물이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 명씩 보겠습니다. 이 인물 뒤에는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보겠습니다. 사표 놓고 떠난 신현수의 휴가. 이게 무슨 이름일까요? 사표를 여러 차례 지금 사의 표명도 하고 사표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려가 됐어요. 근데 어제 휴가를 갑니다. 어제 오늘 이틀 휴가를 간다고 돼 있어요. 청와대는 기대 반 걱정 반. 기대는 뭘 기대하는 거고 걱정은 뭘 걱정하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에 출근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거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표 사의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것이다.
또 쉬어가는 모양새 선택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나간다는 뜻이 되네요. 이런 뭐 관측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태 결론 땐 대통령 리더십 이거 치명상 아닙니까? 참모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검찰 개혁 반발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시작된 문제니까요. 좀 뭐 이런 분석들이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한 축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기자들로부터.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실 어떤 결론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화했고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든지 따로 뭐 만날 용의가 있고요. 민정수석과 인사협의가 좀 중단된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다뤄보겠는데요. 이제 지금 이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궁금한 지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뭔가 하면요. 신현수 민정수석은 왜 그토록 더 이상 일 안 하고 싶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것일까? 사표를 좀 여러 차례 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휴가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은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까지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표 수리를 안 하는 걸까? 이겁니다. 먼저 김구락 교수님, 네. 두 가지 질문 미리 드렸어요. 지금 네. 써주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입장에서 이제 고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했단 그런 말이에요. 경험이 있어요. 지금. 2012년, 2017년에 예. 선대위에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에 일조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하나 고민이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본인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과 정권이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로 해서 부딪히는 이 장면에서 예. 민정수석을 맡았고 거기에서 사실은 본인이 어느 입장을 사실 지지해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뭐 신현수 사단의 어떤 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오면 거기에서 선택지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을 맡을 때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 못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 스스로가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타협점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원하는 부분들을 약간 매개를 하고 거기서 섞어내가지고 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는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한 명의 어떤 역할로서 이게 1년 넘게 추윤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 대 사람의 갈등이 아닌데 그걸 조금 쉽게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지금 좌절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 못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의사표시를 하는데 왜 사표 수리를 안 하는가? 저는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것보다는 인간적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2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선대위 참여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과거 같이 같이 근무를 했었고 했고. 검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라고 이제 검찰 출신으로는 예. 믿는 신뢰하는 그런 분인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어떤 의사와 다른 어떤 입장을 개진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팠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퇴를 하는 부분은 거치의 결정권을 본인에게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스스로 결정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인간적 관계, 인간적인 예. 고려가 여기에 작동을 하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결단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예. 사실은 뭐 민정수석인데 본인이 이제 뽑아놓고 2달 만에 또 이것이 나가게 되면 예. 그 스스로 이 자체로서 사실은 정책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인사를 왜 잘못하신 거네요 이런 그렇죠. 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수석이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업무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이제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을 좀 원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지금 신현수 수석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여기 적었는데요. 예. 영화 한 대사를 제가 적었습니다. 마이 무따이가 예.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대사죠.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한 얘기들이 뭔가가 그렇습니다. 있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쌓인 게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수석 중에 수석 아닙니까? 예. 거의 왕수석이라고 이제 봐야 네. 되는 거고 그 좋은 자리, 그 영향력 있는 자리를 저렇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쌓여 있다. 예. 그러면 표현을 많이 묻다 아이가가 아니라 많이 쌓였다 아이가라고 쓰셨어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를 그러면 이제 많이 먹느냐. 배신을 많이 드신 게 아닌가. 예. 배신이요? 예, 본인 느낌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좀 자기가 이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뭔가 높다.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 예, 그것도 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점점 예. 3개의 점을 찍어 주셨어요. 유구무원인 거죠. 왜 예,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한데 예.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 섭섭한 게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건 이번에 박범계 장관 그 임명안을 제가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전에 그러면 전혀 얘기가 없었을까요? 신수석하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뭐 본인이 느끼기에는 또 객관적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항명이잖아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찬가지. 또 그런 생각을 또 역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신현주 수석, 문재인 대통령 모두 지금 설명 중에 섭섭이 들어가 있어요. 섭섭하다라는 네, 그런 거죠. 감정이. 예. 그리고요, 하나 이종훈 평론가께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월요일 날 와서 어떤 입장, 계속 사의 표명을 할지 아니면 이제 사의 표명을 접고 그래, 이 정도 정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로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의 표명을 철회하고 이제 일을 계속하는 걸로 근무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는 가정을 하면 향후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어떤 역할,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시 힘을 실어줬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올 텐데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예.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온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예.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유임을 시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뒀을 때 정치적 부담과 이제 계속 이제 남아서 직을 수행할 때 이제 부담감 양쪽을 예. 따져봤을 때 어찌됐건 청와대 기강이 더 중요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안 또 청와대 기강과도 좀 예. 연결지어서 봐야 그래서 된다는 지금 뭐 거네요. 사표를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냈다는 이런 얘기가 예. 청와대 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가 또 이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끝까지 보호할 생각이 있고 끝까지 같이 함께 갈 생각이 있다면 그런 내용은 보통 이제 그냥 함구하죠. 예, 그것도 좀 청와대 기류로 좀 읽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휴가 갔다는 것도 청와대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례적이죠. 아니 청와대 참모의 휴가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갔다고. 아무튼 보지 못했던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 모습들은요.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 기사는 여당의 반응 또는 여당이 지금 어떤 생각할까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현수 비판도 옹호도 못하는 어정쩡 여당이다. 어정쩡 여당이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 날 세우기엔 부담이고 감싸자니 자칫 또 검찰 편을 들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이런 겁니다. 사흘째 공개 발언 논평이 없습니다. 지금. 자, 최인정 변호사.
앞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최연수 민정수석은 어떤 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문재인의 변호사.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유일한 검찰 출신 인사. 이렇게 지금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문 같은데요. 대통령이 신뢰하는 유일한 검사 출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한솥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검찰과의 좀 관계가 삐걱삐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들 중에서 이 청와대로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현수 그 당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이 사정 비서관으로 왔던 예. 것이죠. 그럼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05년에 민정수석을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을 때에 같이 거기에서 이제 사정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은 보통 그 당시에 검찰에서 청와대에서 파견을 오면은 다시 일을 마치고 검찰로 돌아갈 경우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예.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서 옷 벗고 그냥 변호사를 해버린 거예요. 검찰로 복귀를 안 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라는 게 됐고 그러서 그런지 2012년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에 나왔을 때에 예. 이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고 나아가서 2017년 지난 대선할 때에 이른바 재수회라고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해서 대통령 됐지 예. 않습니까? 그때의 같은 핵심 멤버였고 그 당시 대선 캠프에 법률 지원 단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왜- 역할을 맡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한 법률 지원 단장을 넘어서 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사실상 총괄해가지고 그것을 막아낸 것이죠. 네거티브를 하려고 하면은 개인적인 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겠네요. 문 대통령이 개인적인 일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개인적 신뢰가 특출했기 때문에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민정수석인데 검찰 출신을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신뢰가 높은데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예. 이게 신수석이 들어온 2달 사이에 40%가량 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추윤 갈등이 상당 부분 봉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어떤 길이로 가나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사표를 내면서 좋은 흐름이 완전히 거꾸로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 예. 지금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오는 이 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검찰 출신인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런 것까지 감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이웨이 그냥 자기의 길을 야인의 길을 가겠다는 쪽에 저는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여당은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사의 표명을 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왜 사표를 반려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여기 이 표현이 맞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다. 신뢰하는 유일한 검사 출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여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지도부죠.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김태년, 부산에 또 가야 되겠네. 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당 정책회의에 앞서서 이제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자리에 앉아서 이게 되기 전에 한 거예요. 근데 통상 그때는 좀 방송이 안 되는 상태다.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유튜브 그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소리가 다 나간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알려진 거죠.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에서는요. 김 원내대표 부산 생각 알겠다.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하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뭐 또 가야 되네. 뭐 이러면서 약간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김태년 원내대표 측은 이게 다 부산 쪽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을 좀 해놨어요. 이 내용을 먼저 그러면은 어떤 이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 얘기했는지 그 모습을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좀 들려드렸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알려진 뒤에 이제 야당에서는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쪽에서는 또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저 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가덕도 특별법 통과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법 통과 후 부산 시민들에게 보고하러 방문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원규 교수님.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그 짧은 부산 또 가야겠네 하참.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의미로 들리셨어요? 저는 좀 행간의 의미를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야당의 그 표면적 해석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김태년 대표 발언을 지금 부산 홀대론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을 나온 조금, 게. 예, 잘못 짚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김태년 대표의 답변도 저는 표면적이라고 봐요.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냥 보고하러 가겠다.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저 짧은 문장에 담긴 의미는 예. 요 가덕도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원한대로 가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또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또 설명, 설득, 해명을 해야 될 것 네. 같다. 근데 저는 그 힘드네. 부분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예, 그 부분이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국토위에서도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고 기획조정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가 많아요. 솔직히. 예비 타당성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아예 김호의 신공항을 폐지하고 그 가덕도 신공항을 신공항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 그런 걸 법에다가 지금 명시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리수,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당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원안대로 밀어붙여서 통과했는데 지금 보면은 부산 민심이 민주당 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복잡한 의중이 저 단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부산 또 가야 되겠네. 참 생략된 건 그러면은 힘들어서 참 뭐 이런 게 생략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최인영 변호사는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두 개를 나눠서 부산에 또 가야겠네 보다는 예. 하참 한숨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한숨에. 네, 사실 그 잘 되면은 왜 한숨을 하겠습니까? 하참 참 백약이 무효하네. 어쨌든 뭐 하려고 하는데 부산 선거가 힘든다는 어떤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고충이 하참 저 두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재판 문제 때문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거 뭐 거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강력하게 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슈보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가덕도가 오거돈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민심은 여전히 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이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의견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이 북풍으로 해서 계속 가덕도 바람을 넣고 있지만 그것이 설령 그것이 원안으로 가덕도 원안 특별법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하참 저 한숨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최인종 변호사께서 중간에 말씀하신 부산 민심은요. 최인종 변호사의 개인적인 저희 개인적인 평가라는 의견입니다. 걸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얘기했는데요. 그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 보시죠. 그리고 민주당 내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당 부산 판세 뒤집기 신공항 속도전이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 26일 본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등 원안대로 통과.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예비 타당성 면제 이런 걸 좀 빼자.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논의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거 원래대로 집어넣고 다 면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여기 또 같은 내용이네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한숨 내쉬었다. 뭐 이것도 같이 섞여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강하게 추진하겠다. 관철시킨다. 뭐 이런 의지를 나타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당 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부산에 총 출동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굳은 의지를 부산 시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빠진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끝까지 원안 사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빠진 특별법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뜻은요.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예비 타당성 평가 이거 면제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까다로운 조건일 수 있는데 이거 면제시켜주겠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이것도 면제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 있게 중간에 무슨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 없이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빠지는 듯한, 뭐 빠질 수도 있다는 듯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종훈 평론가. 특히 이 예타 면제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타 면제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타 면제해준 그 금액이나 건수가 역대 최다입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제도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정말 했을 때 예. 효과가 있고 경제성이 있고 이런 건 이제 다 판단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걸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원래 생각대로 많습니까 아닙니까 미리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모든 이제 공공사업에 적용이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선거 직전에 이 예타 면제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려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금액으로는 이제 역대급 이미 이제 그 거의 100조 넘어선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한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야당도 반대하겠지만 예. 뭐 기재부 이런 데서 아마 절대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정당할수록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럴수록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 윤석열 검찰총장 뭐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그럴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정당하다면 절차를 지켜라. 자, 그런데 자꾸 절차를 지금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절차 생략하고 빨리 좀 어떻게 결과를 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꼭 이게 문제를 유발한다. 무리수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홍규 교수님께서는 예타 면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종훈 평론가와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실 SOC라고 말하는 재산에 이 가덕도 신공항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고요. 그거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높은 그 결과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SOC 그 토건 산업으로 대표되는 것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을 위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지금 고려가 됐을 때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시안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2030년에 부산 월드 그 엑스포가 있는데 그 전에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라는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 그러니까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근데 속도가 앞서게 되면은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 절차가 무시될 수 있거든요. 2016년 그때 공항 조사 때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김해 신공항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게 시사하는 바는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라는 심각한 의문 부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얘기 계속 여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도 야당은 사실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관심도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이게 다 보궐선거와 또 연관지어서 설명이 되잖아요. 다음은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MBN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부산은 박형준 대세론
여당의 가덕도 카드 이거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당 주자인 김영춘, 뭐 이현주와 맞대결 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좀 이 내용을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기사가요. 앞선 기사에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는 훨씬 더 이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예, 지지율 나온 기사 그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28.2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40.8입니다. 차이가 좀 나지요. 가덕도 신공항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부산 민심을 의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좀 차이가 나게 나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가덕도 신공항 효과가 약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 선호도와 후보 선호도의 괴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야당이 주장하는 뭐 해저터널 선호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후보 선호도에 가면 야당 후보 선호도가 월등하게 지금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약과 후보가 괴리가 된 이 상황. 그러면 뭘로 이걸 해석하느냐? 예.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 정권의 어떤 심판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전 시장의 어떤 비리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4.13 총선의 그 분위기로 돌아가면 그 민심의 흐름이 여전히 부산의 흐름을 민심을 좌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리고 오거돈 시장 당선될 때만 해도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어떤 민심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예. 그러던 것이 4.13 총선 때 이렇게 꺾이면서 이 장면이 지금까지도 지금 유지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 흐름이 가덕도의 어떤 신공항의 건설의 가시성 뭐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간다면 예. 뭐 그 격차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가덕도 신공항은 여당에게는 뭔가 좀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분명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는 오랜 수건 사업인 것이고 그것이 일정 부분 부산의 어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작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비단 이 재보선뿐만 아니라 예. 더 넘어가서 내년의 어떤 대선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효력을 왜냐하면 뭐 진척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실천성이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 기사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을 상대로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십니까? 이건 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어본 건데 찬성이 65입니다.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속도를 내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찬성이 많긴 하지만 또 막상 이 후보 지지율 결과는 야당 쪽에 높게 나오는 뭔가 괴리가 나타나는 뭐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요. 김인정 변호사. 네. 부산 민심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과 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찬반이 약간 좀 다른 모습인 것은. 결국 김관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그 정책 이슈보다는 예. 정권 심판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고향이 부산 쪽 PK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전체적인 민심이 지난번 그 총선에서 나타났을 때는 서울이나 수도권과 다르게 그 야권이 훨씬 더 편향된 그 어떤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그 정권 자체에 대한 그 민심에 대한 어떤 이반 나아가서 지금 최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어떤 그 방향으로 해서 여권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이슈, 또 하나는 타겟으로 해서 지금 뭐 물론 해석의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이 박형준 후보 자체에 대한 2009년 당시 어떤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불법 사찰 논란 그런 문제로 해서 예. 후보 자체와 또 전체적인 민심을 공략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후보 자체의 어떤 대세론을 여당의 어떤 프레임이 깨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그 민주당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호가 가덕이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예. 개인기와 정책만으로는 전체적인 민심을 뒤집기가 상당히 힘에 붙이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태년 그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참 이와 같은 그러니까 한숨이 나온 것이 그 배경이 있는 깊은 것이죠. 고민이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습니다. 뭐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봤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역시 MBN 의뢰로 한결 있었지 조사입니다. 박영선 39.3%, 안철수 39.4%입니다. 양자 대결했을 때 초박빙 0.1%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같은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지금요. 완전 접전입니다. 엄청난 접전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 후보 단일화 기대 효과 못 내는 야당이다. 부동산 민심이 최대 변수다. 기대 효과를 못 낸다, 단일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앞서서 보시면요. 양자 대결에서 박영선, 안철수 각각 39% 조금 넘는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다자 대결 조사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이 세 명을 놓았을 때는 박영선 37.8, 양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면 다자 때는 나경원 20.8, 안철수 27.8. 그러면은 두 사람을 합한 게 단일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합하면 이 48%가 넘어가는데 아까는 뭡니까 그러면은 39%밖에 안 됐잖아요. 어디 갔죠? 나머지 한 10%는? 그리고 역시요.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 보세요. 이걸 합하면 역시 47%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박영선 후보는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는데 아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 후보 단일화 기대 효과 이거 못 내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 기사의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단일화가 실제로 이제 그 성사가 됐다라 그러면 예. 아마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달리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실제라면 예, 이제 일단 그게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전히 부동층은 아직 결정을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마음이 반이다. 그러니까 단일화되는 거를 봐가면서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존재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진보 지지층들은 거의 다 지금 결집이 돼 거의 있는 변화가 상태. 없어요. 다자든 예. 양자든. 예, 그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김관엽 교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는 단일화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사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개인에 따라서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뭐 안철수여야만 해. 나는 나경원이어야만 해.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빠진다는 거죠. 이탈을 한다는 거네요. 이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일화의 어떤 가능성 자체를 사실 높게 안 보는 분들도 꽤 있는 것이고요. 단일화가 됐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단일화, 일종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단일화가 가능하냐. 그런 부분에 회의적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보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주원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이 선상.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는 단일화의 유일한 흐름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일단 양자 대결에서 계속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와 초박빙을 이루고 있고 예.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지금 토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고 예. 어떤 지지율에 있어서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도 예측컨대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조금 더 무게를 싣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위기감이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모든 지지율이 다 안철수 후보에게로 갈 것이냐. 그게 제일 어려울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됐는데 실패하게 될 경우에 그 후폭풍, 야당에게도 미는 이미지 그런 것들도 조금은 고려가 됩니다. 아무튼 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여론조사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북한 그리고 해킹과 관련돼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13억 달러 탈취 연루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키보드를 든 은행 강도와 같다. 그런데 이 3명 여기 사진 나와 있죠? 미국에서 공개했어요. 소속이요. 여기 보세요. 북한의 정찰 총국 소행이랍니다. 그건 북한 당국 소속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금, 가상화폐를 훔쳤답니다. 거액을. 7년 전 소니 픽처스 해킹, 박준혁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자, 아침의 멸령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